그해의 권력 전두환의 그림자. 1980년대에 뜨거웠던 대한민국. 군의 한 장교가 어떻게 권력의 정점에 올랐는가, 그리고 그 권력을 어떻게 잃었는가. 권력의 빛은 찬란했지만 그 그림자는 길었다. 시니어 세대가 함께 겪은 격동의 시대를 드라마처럼 되짚는 이야기. 제1장. 사나이의 길, 군으로 들어가다. 1931년 경남 합천. 산자락 아래 자리한 작은 마을이었다. 전두환이 태어난 그곳은 가난했지만 하늘은 높았다. 아버지 전양엽은 이 아이가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예감을 했을까? 소년 전두환은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옷은 해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초등학교 교실. 전두환의 어린 모습이 판서를 열심히 받아 적는다.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그리고 해방. 소녀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갔다.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그는 이미 청년이었다. 피난길에서 본 죽음, 조국을 지키려는 군인들의 모습이 그의 마음에 깊숙이 새겨졌다.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그 다짐은 단순한 청년의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의 선언이었다. 1951년 전두환은 육군사관학교의 문을 통과했다.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했다. 강한 나라, 질서 있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만드는데 자신이 필요하다는 믿음 말이다. 육사 계단을 오르는 젊은 장교의 뒷모습. 동기생들 중에는 평생을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이름을 모두가 기억하게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 가난한 시골 소녀는 이제 국방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선포되고 나라는 다시 일어서야 했다. 그리고 전두환이라는 한 사나이도 함께 일어서고 있었다. 제2장. 군 내부의 권력 그리고 인연. 군부는 다른 세상이었다. 외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 서열과 신뢰의 명령과 복종. 그것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 전두환은 이 세상의 룰을 빠르게 터득했다. 1951년 육사 11기. 그 기수는 특별했다. 그들은 단순한 동기생이 아니라 운명 공동체였다. 1950년대 군 막사. 젊은 장교들이 전술을 토론하는 장면. 노태우, 정호용, 이학봉. 그 이름들은 나중에 역사에 기록될 이름들이었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저 열정 있는 젊은 장교들이 모여 나라를 살리자는 구호 아래 끈끈한 우정을 나누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하지만 권력은 개인의 신뢰보다 강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모임은 단순한 침묵을 넘어섰다. 1960년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이들은 조직화되었다. 비공식적이지만 절대적인 결속. 나중에 하나회라고 불릴 그것의 탄생이었다. 어두운 막사. 여러 장교가 둘러앉아 속삭이듯 대화한다. 전두환은 이 조직에서 중심에 있었다.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능력. 그것이 그의 재능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개인의 능력은 조직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조직의 힘이 개인을 보호하고 개인이 조직을 지탱한다는 것을. 우리는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도 없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따랐다. 피를 나누지 않아도 같은 꿈을 공유하는 자들은 형제보다 가까웠다. 1970년대 말, 이 조직은 군부의 가장 견고한 파벌로 성장해 있었다. 아무도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 상상하지 못했다. 역사는 예고 없이 그들 앞에 문을 열어주려고 했다. 제3장 12.6 사태. 운명의 총성. 1979년 10월 26일 금요일 오후 6시 40분. 서울의 하늘은 평온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가는 것과 동시에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었다. 강호텔 중앙정보부 대연정.
박정희 대통령이 그곳에 있었다. 18년을 넘게 국가를 다스린 지도자. 영부인 이순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그리고 신병경 의원들. 순간의 총성. 그것이 한 시대를 끝냈다. CCTV 영상을 연상시키는 장면. 이동하는 인물들의 그림자. 총성 효과음.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소식이 전국에 퍼졌을 때 혼란이 시작되었다. 정치인들은 우왕좌왕했다. 언론은 속보를 쏟아냈다. 그리고 군부는 조직화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다양한 TV 뉴스 화면, 신문사 인쇄실, 군 막사의 긴급 집합 장면. 전두환은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다. 정보기관의 톱. 그는 상황을 가장 먼저 알았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움직였다. 전국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질서 유지가 최우선입니다. 그의 말이 맞았다. 박정희가 죽은 이상 공백이 생겨났다. 헌법상 수장이 없었다. 그 빈자리가 누구에 의해 채워질 것인가? 그것이 이제 문제였다. 군부의 주요 인물들이 모였다. 정통제야 인사들도 움직였다. 밤의 서울거리. 긴장된 군인들의 순찰. 건물 곳곳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되었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이었다. 하지만 누구나 알았다. 이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이 결정의 순간입니다. 전두환의 눈이 반짝였다. 정보부, 군, 경찰, 국가의 모든 권력기구가 혼란 속에 있었다. 이 혼란을 정리할 자는 누구일 것인가?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가장 조직화되고, 가장 신속하고, 가장 냉철한 자일 것이다. 운명은 전두환에게 문을 열었다. 10월 26일의 총성.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제4장 12.12 군사반란. 1979년 12월 12일. 불과 46일이 지났다. 그 46일간 대한민국은 흔들렸다. 최규하 권한 대행자는 약했다. 야당 세력은 목소리를 높였다. 재학생들은 거리로 나왔다. 그 틈을 누군가는 주목하고 있었다. 12월의 거리. 학생 시위. 긴장된 군인들의 얼굴. 군부 내 계파가 있었다. 정승화 국방부 장관 계열과 전두환 보안사령관 계열. 두 세력의 거리는 가까우면서도 멀었다. 같은 군인이지만 다른 이해관계, 다른 야망. 이 나라를 누가 지켜낼 것인가? 전두환은 자신의 동기들을 불렀다. 하나회, 11기의 형제들. 그들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들의 결정은 확고했다. 밤의 군 건물 내부. 장교들이 모여 지도를 펼친다. 무전기의 잡음음.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명령이 내려졌다. 보안사령부 예하 특수부대. 서울 시내의 주요 지점들을 장악하라. 정승화 국방부 장관 체포. 여의도 국회의사당 봉쇄. 무장병력의 시내 진입. 탱크가 서울거리를 달린다. 무장한 병사들이 건물을 포위한다. 야간에 청와대 근처. 불법이냐 구국이냐? 그것이 문제였다. 법적으로는 명백한 반란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논리는 달랐다.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들은 움직였다. 속도는 빨랐다. 조직력은 정확했다. 새벽이 되기 전에 주요 지점은 이미 장악되었다. 라디오 방송, 비상뉴스 속보, 혼란스러운 사람들의 모습. 군부 세력의 움직임입니다. 반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곧 수습되었다. 다른 군부 세력도 뒷받침했다. 전두환의 그물은 잘 짜여 있었다. 12월 13일 오전, 정권 재편은 대부분 끝났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최규하는 비자를 받고 물러났다.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이라는 직책 하나로
국가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다. 48시간. 그것이 대한민국의 권력 지도를 다시 그리기에 충분했다. 새해 같은 아침, 군인들이 정렬해 있다. 전두환의 뒷모습이 앞을 바라본다. 이제 우리가 나라를 살려야 한다. 그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역사가 판단할 문제였다. 하지만 12월 12일 밤, 그것을 의심하는 자는 많지 않았다. 제5장, 광주, 그날의 선택. 1980년 5월 18일, 광주의 아침은 평온했다. 전남대학교 앞 부스러기 시장. 학생들이 모였다. 여느 날처럼. 하지만 그날은 평온하지 않을 것이었다. 광주의 거리. 학생들이 모여 있다. 멀리서 다가오는 트럭의 전두환은 청와대에 앉아 있었다. 1월에 보안사령관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그리고 3월에는 대통령 직무 대리자로 권력을 공식화했다. 이제 그는 명실상부 나라의 주인이었다. 광주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보고가 올라왔다. 학생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 불온 세력이 결집하고 있다는 것, 불순 기도가 감지된다는 것. 청와대 회의실. 전두환을 중심으로 장교들이 앉아 있다. 전술지도. 그는 결단을 내렸다. 공수부대 투입, 강경 진압,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명령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 광주의 거리. 무장한 병사들이 대열을 이루며 진입한다. 비명과 함께 폭력의 장면들이 빠르게 교차. 광주. 그 도시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었다.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그 열흘간 무엇이 일어났는가? 통계는 말한다. 공식 사망자 207명.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보지 않은 아픔들이 있었다. 병원, 부상자들의 신음, 어머니의 절규, 어린이의 울음소리. 이게 맞는 선택이었나? 밤중에 혼자 생각할 때 전두환의 마음속에 의문이 일어났을까? 아마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입 밖으로 꺼낸 말은 다가 아니었다. 국가 안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밤의 청와대, 불이 켜져 있는 건물, 그 안에 한 사람의 실루엣. 그는 명령을 내린 자였다. 책임도 그에게 있었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내 명령 하나가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는구나. 그 깨달음은 너무 늦었다. 광주는 이미 역사가 되어버렸고, 그 도시는 영원히 그의 등 뒤에 따라다닐 것이었다. 광주의 밤. 촛불이 하나둘 켜진다. 시민들의 침묵의 행진. 권력을 잡은 자가 느끼는 무게. 그것이 전두환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제6장. 청와대 권력의 정점. 1980년 9월 1일. 전두환은 대한민국의 제11대 대통령이 되었다. 보안사령관, 육군참모총장, 대통령 권한대행자,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 계단을 하나씩 올라온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9월 1일 이전에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었다. 대통령 취임식, 수천 명의 군중, 국기개양, 성대한 음악. 나는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의 취임사는 짤막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결의가 있었다. 국가안보, 경제안정, 국민화합. 세 가지를 그는 강조했다. 청와대 내부, 대통령 집무실, 거대한 책상에 앉은 전두환의 모습. 국운 상승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는 이랬다. 정말 이랬다. 국민저축운동, 새마을운동의 강화, 올림픽 유치 추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동강댐 건설, 포항제철 확대. 그의 손에서 한반도는 변화하고 있었다. 시공 중인 건설 현장들, 올림픽 경기장,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들, 공장 굴뚝의 연기. TV에 나온 전두환의 모습은 강건했다.
지방 행차에서 주민들과 만났을 때의 미소, 군부대를 방문했을 때의 지휘관의 포스,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 뒤에는 다른 얼굴이 있었다. 기자들의 검열, 언론사 통폐합, 긴급조치,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에 대한 탄압. 광주의 상처는 덮여져만 갔다. 신문사, 원고가 검열로 지워진다. 학생 시위 장면, 경찰의 강제 진압. 자유도 필요하지만 질서가 먼저입니다. 그것이 그의 철학이었다. 민주주의도 필요하지만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는 논리.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제약이 필요하다는 생각. 밤의 청와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뒷모습. 우리는 개발 독재라고 했다. 그 말은 일부에게는 희망이었고 일부에게는 절망이었다. 권력의 빛이 찬란했다. 하지만 그림자도 길었다. 일하는 대통령, 효율적인 리더십, 국가 발전의 상징. 그것이 그를 평가하는 한쪽 관점이라면 다른 쪽에는 억압, 탄압, 인권 유린이 있었다. 청와대의 밤, 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 각각의 불빛 뒤에는 다른 이야기들. 전두환은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 권력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역사는 이미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제7장. 퇴임 그리고 그늘. 1987년 6월. 대한민국의 하늘이 다시 열렸다. 서울의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직선제 민주화. 그 외침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파도가 되어 있었다. 1987년 6월 항쟁. 거리의 인파. 촛불과 플래카드. 최루탄의 연기. 전두환은 더 이상 절대 권력자가 아니었다.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다. 그것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그것이 그의 권력을 제한했다. 이제는 물러날 때입니다. 그의 결정이 맞았는지 강요당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1988년 2월 25일 전두환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그의 자리에는 노태우가 앉았다. 같은 11기, 같은 하나회의 동료였다. 대통령 권인수식. 전두환이 노태우에게 태극기를 건넨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 물러난 이후 그는 어디로 갔을까? 백담사. 설악산 자락의 크절.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설악산의 새벽. 백담사의 고즈넉한 풍경. 홀로 앉은 한 사람. 권력은 무엇인가? 8년. 그의 권력은 정확히 8년이었다. 12.12에서 시작해 1988년 2월 25일까지. 그 시간 동안 무엇이 바뀌었을까? 그리고 무엇이 같았을까? 명상 중인 전두환. 창밖으로 보이는 설악산의 산봉우리들. 국민을 위한 권력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렇게 외쳤을 것이다. 하지만 밖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광주에서의 학살,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고문과 탄압, 비자금 조성, 언론 통제. 그 모든 것들이 기억되고 있었다. 신문 헤드라인들.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듯 신문 지면이 빠르게 넘어간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평판으로 남는다. 그 깨달음이 그에게 언제 찾아왔을까? 아마 이 시점이었을 것이다. 권력을 놓고 난 후, 모든 호의와 찬양이 사라진 후, 한 개인으로서 자신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했을 때, 밤의 절, 촛불 하나가 켜져 있다. 그 빛이 춤을 춘다. 8년간의 권력 그리고 그 이후 그는 어떤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을까? 아마 복잡했을 것이다. 업적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에 대한 죄책감. 그 둘이 한 사람 안에서 맞섰을 때의 고통을 누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제8장.
역사 속의 이름. 1995년. 백담사에서의 은두는 끝났다. 서툰 머리 위에 꽃비가 내렸다. 검사의 수사, 법원의 소환장, 국민의 외침. 전두환은 다시 역사 위로 불려나왔다. 법정 입구, 카메라 플래시, 수많은 취재진. 그 속을 통과하는 전두환의 뒷모습. 당신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검사의 질문.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 증인석에 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권력의 정점에서 법정의 피고인석으로. 그 낙차는 얼마나 컸을까? 법정 내부. 기록관이 속기하는 모습. 대검사와 변호인의 기싸움. 검사가 사건 기록을 펼친다. 광주. 그 이름 앞에 모든 질문이 모였다. 왜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까? 그것이 합법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부대의 과잉 진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두환은 대답했다.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듯이. 신문 기사들이 지나간다. 전두환 재판, 국민의 법정, 역사의 판단. 나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말은 진실이었을까, 거짓이었을까? 그 판단은 법원에게 맡겨졌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다. 카메라가 법정의 여러 표정들을 포착한다. 위험 있는 법정의 분위기. 유죄. 징역 16년. 자격정지 10년. 그리고 벌금. 법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 재상고가 이어졌다. 법정의 고투는 계속되었다. 여러 번의 재판이 빠르게 넘어간다. 법원 계단을 오르내리는 인물들. 역사는 판단할 것이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법원의 판단이 최종이 아니라 역사의 판단이 진정한 판단이라는 뜻일까? 아니면 자신을 옹호해줄 미래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일까? 산사. 해가 진다. 산 위로 석양이 내려앉는다. 그 속에 홀로 앉은 노인의 뒷모습. 바람에 옷자락이 흔들린다.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들었다. 전두환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82세, 83세, 84세. 나이만 먹고 있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권력의 삶이 아니었다. 청와대의 관저도 아니고 백담사의 절도 아닌 그냥 한 노인의 삶. 신문을 읽고 편지를 받고 방문객을 만나고 또다시 혼자 있는 시간들. 낡은 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책을 읽는 노인의 손. 사람들은 물었다. 그 사람이 뉘우쳤을까? 그 사람이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은 그 본인에게만 있었다. 밤. 혼자 있는 한 노인. 창밖의 별들을 바라본다. 역사는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자들에게는 전두환이 강한 나라를 만든 지도자였고, 어떤 자들에게는 민주주의를 짓밟은 독재자였다. 어떤 자들에게는 경제를 발전시킨 개발 리더였고, 어떤 자들에게는 광주의 비극을 야기한 장본인이었다. 그 모든 평가가 동시에 존재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었다. 역사는 단순한 선악으로 나뉘지 않기 때문이었다. 검은 화면. 계속된다. 권력의 빛은 찬란했지만 그 그림자는 길었다. 1931년 경남 합천의 한 소년에서 시작된 삶. 가난에서 시작해 국가의 최고 권력까지 올라갔던 그 인생. 그리고 다시 내려왔던 그 여정. 1979년 10월 26일의 총성부터 1988년 2월 25일의 권력 이양까지. 그 8년간 무엇이 달라졌을까?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한국 풍경들이 빠르게 지나간다.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 발전하는 나라. 그 발전 뒤에 어두운 그림자들. 누군가는 그를 칭송했다. 누군가는 그를 저주했다.
그 둘 다 역사의 일부였다. 그는 죽었다. 2023년 11월 23일. 92세로 한평생을 권력 위에서 살다가 결국 죽음 앞에서는 모든 권력이 무의미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이 옳았다고 믿고 눈을 감았을까? 무너지는 건물들, 무고한 시민들의 얼굴들, 그리고 한 노인이 명상하는 모습. 1980년대 대한민국. 그 시대를 살았던 시니어들은 기억한다. 광주의 날들을, 엄혹하지만 효율적이었던 권력의 날들을, 부자유하지만 발전하던 나라의 모습을. 그 모든 것이 전두환이라는 한 사람과 얽혀 있었다. 전두환이 없었다면 다르게 흘렀을까? 역사는 정해진 것일까? 아니면 우연의 연속일까? 검은 화면. 역사는 판단할 것이다. 그의 마지막 말이 마지막이 아니었다. 역사의 판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교과서에서, 세미나에서, 가족의 식탁에서. 전두환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시간이 더 지나면 그 평가도 바뀔까? 역사는 장편의 드라마처럼 계속 이어지고 매 세대마다 그 의미를 다시 해석한다. 밝아오는 새벽, 해가 뜨는 순간. 하지만 그 앞에는 어둠의 긴 그림자가 남아있다. 권력의 빛은 찬란했지만 그 그림자는 길었다. 그 말은 전두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권력을 향한 인류의 오래된 질문이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얻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가진 자는 그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가? 1980년대는 끝났다. 하지만 그 시대의 질문은 여전히 우리 앞에 서 있다. 서서히 밝아오는 화면, 현대의 서울 풍경, 그 속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